예, 안녕하십니까. 홍순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우리 박홍호 교수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경제관계, 남북 경제관계는 결국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 경협을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남북 경협을 해왔던 그 과정들이 지금 어떠했는지, 성과가 어떻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해서 남북 경협을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통합, 남북 경제 공동체의 길로 나아가고 완전한 통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고성의 금강산 아시죠? 북강원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98년도 12월 18일 날 하기 이전부터 제가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아산에 있었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했던 현대아산에 있던 거기에서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 28년간 근무를 하면서 처음부터 쭉 그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기에 좀 더 여러분한테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잘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체 말씀드릴 목차는 일단 제가 한 3시 반까지 반이나 3시 40분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1987년도 77선언 노태우 정부, 여러분은 지금 윤석열 정부 그 앞에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그 앞에 김영삼 정부, 그 앞에 노태우 정부, 섬에서 올림픽, 88 올림픽 할 때 했던 그때 노태우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시작돼가지고 지금부터 약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중단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은 전면 중단되었지만 지난 30년간의 남북 교류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통일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 그리고 이거와 경제 통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경제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서 현재 남북한 경제 사정, 정치 뭐 이런 전반적인 경제 통합의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그러면 그 환경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준비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가운데서 특히 여러분들이 MZ세대의 그 어떤 통일의식,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목표의식과 분명한 그 방향, 지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 경제 통합 준비와 과제에 있어가지고 MZ세대들의 통일인식, 그리고 정부와 여러 단체들에서 해야 될 일,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88년도 올림픽이라고 89년도부터 공식 통계가 집계되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기 이전에 남북, 우리가 외국과 무역을 할 때는 남북한, 한국과 미국, 또 뭐 한국과 중국 이렇게는 무역이라고 그럽니다. 국가 대 국가와 그 거래를 하는 것은 무역이라고 그러고, 지금 남한과 북한은 지금 유엔은 동시가입국으로 별도에 가입되어 있지만 엄연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통일되기 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로 본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과의 거래는 무역이라 하지 않고 교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남북한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북한한테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반출이라 그러고, 북한에서 우리가 물건을 고사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라든지 갖고 오는 것을 반입이라 그럽니다. 수입이라 그러지 않고, 그래서 수입과 수출, 반입과 반출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임가공 형태로 단순 교육을 그 남북 교류 협력을 단순 교육이 있고, 또 남북한 이제 규모가 큰 금강산 개성공단 같은 사업은
일단 투자성에 있는 것은 남북한 교류협력이라고 하고, 그 단순 교육을 그거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히 지원이 아닌, 지원도 교육인데 지원이 아닌 상업적 거래를 상업적 교육이라고 하고, 그렇게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남북 그 수출과 수입, 반입과 반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89년부터 공식 통계가 이렇게 쭉 있어 왔습니다. 이 도입비가 바로 97년 우리가 IMF 외환위기 맞았을 때 그 이전까지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약 10년간을 남북한 교류협력의 도입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때부터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따가 소위 말해 이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진보 정부가 있을 때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또 2016년도 2월 달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는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제로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순수한 남북 간의 그 교역은 경제적 이유, 상업적 이유보다는 그 당시 우리 남한의 대북 정책, 북한의 대남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의 도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경제 외적인 요인에 더 많이 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역사는 남북 관계 발전사이다. 그래서 남북 관계 전반적인 흐름과 남북 경제 교류, 남북 교역이 이렇게 같은 흐름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요인보다 우리의 정치 군사적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남북 교육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1989년도에 약 한 1870만 달러, 있다가 2016년 2월 중단되기 이전에 2015년도에는 27억 달러까지 이렇게 약 한 145배로 늘어났고, 교류 건수도 67건에서 10만 건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인적, 물적 교류가 이제 확대되는데, 금강산 관광이 이전까지만 해도 89년도 금강산 관광이 그 전체 보면 89년부터 2002년까지는 한 4만 2천 명밖에 안 됐는데, 개성공단이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약 140만 명.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금강산 관광은 약 한 195만 명,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 195만 명 되는데, 이 인원과 개성관광 1년에 한 10,000명씩 정도 같은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전체는 한 349만 명, 350만 명, 그 이전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성공단이 개발되기 이전에 북한의 모습인데, 여기 듬성듬성 북한의 그 초가집이 있고,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창문이 없는 집도 있고, 또 창문이 반만 쳐진 것도 있고, 어떤 집은 유리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집은 비료포대로 이렇게 해놓은 집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개성공단은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공격하기 위한 포병부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포병부대를 뒤로 10km 후방으로 물리고 우리한테 개성공단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습을 보시면 제일 위에는 개발 이전에 허허벌판이었고, 그 다음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든지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관리인들, 그리고 거기 우리 은행도 있었고 한국전력회사도 있었고, 그렇게 개성공단이 중단되기 전까지 북한 인력 한 5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우리 남측 인력 관리인 한 800에서 1000명 정도로 있던 그 시기에 있다가 점점 새로운 건물이 많이 쓰고 했던, 이 중앙에 이 표시가 잘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장 이제 높은 층이 있는 건데,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이것을 북한 2020년 6월 16일 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양쪽에 있는 사람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 정부가 어떤 그 대북 정책을 쓰든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도는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설문조사하면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이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죠.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측 근로자 한 800에서 1000명, 마지막에 있을 때까지는 한 800명이 있었고 북측 근로자 한 5만 5천 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1998년도에 금강산을 열었을 때는 단순히 관광을 안내하는 정도였는데, 개성공단에는 남한 근로자와 북한 근로자가 같이 공동 생산, 그리고 샤워실도 만들어 놓고, 또 아침과 점심, 점심과 저녁, 중간에는 같이 족구도 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였다, 문화 공동체였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되면 남쪽 사람들도 사실은 북측하고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반신반의했는데, 북측 사람도 마찬가지로 항상 북한에서 남측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소위 말해서 이번에 우리 그 항저우 북경 아시안 게임에서 보면 괴뢰라고 얘기했는데, 괴뢰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미제국주의 앞잡이라는 뜻이 괴뢰입니다.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다가 같이 막상 같은 언어 쓰고, 물론 완전한 동일한 언어는 아닙니다만 같은 언어를 쓰면서 생활해 보니까 개성공단을 통해서 나중에 통일돼도 문제가 없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통일이 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개성공단이 2번 중단됐는데 2013년 2월달에 한 번 중단됐고 2013년 5월달에 중단돼가지고 그때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달은 중단되고 나서 지금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정말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제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5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물론 그 사람한테 직접 현금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감으로 해서 북측이 그 근로자한테 약 한 30%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그 배급을 주고, 또 북측에서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주택을 사고 팔고 하지만 여기는 다 그 사람의 직책이 어딘지,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어딘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회보험료 형태로 북한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북측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훨씬 정말 윤택한 생활을 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인건비와 토지 가격, 여기 공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어느 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다 이거죠. 소위 말해서 서울 남대문 시장 또는 두산타워, 두타, 여기에서 지금 여성복 현재 남한에서 어떤 옷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면 곧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물건을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동남아에 주문을 내면 배로 물건을 만들고 배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만큼 물류 비용도 줄어들고 특히 여성들의 유행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훨씬 싸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외 근로자를 남한에서 똑같은 대우를 하려고 그러면 언어도 좀 불편하고 여기에 최소한 200만 원, 250만 원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2,000불 이상 됩니다. 월. 그런데 여기는 200불로만 하면 야근, 잔업, 특근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노동생산성 같은 경우에 월 이 사람들을 주는 거는 한 185달러 평균적으로 되는데 200달러 이하인데 이 사람들의 생산성은 1000달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은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개성은 여러분이 서울에서 불과 한 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인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 인천, 개성, 해주 이렇게 삼각 벨트를 만들면 중국의 광저우와 심천, 선전과 홍콩과 같은 이런 경제 특구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래 이렇게 제가 이제 제가 현대에 있으면서 이런 개성공단 개발 계획을 짤 때는 이런 모델을 참고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트라이앵글 개성, 해주, 인천 삼각 경제벨트를 만들고 그래서 서해 경제공동 특구를 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개성공단은 2천만 평인데 그 중에 시범단지하고 1단계 100만 평 가운데서도 결국은 한 40만 평에서 50만 평 정도밖에 열지 못했다. 그나마 그것도 지금 중단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FKN이나 CNN 같은 거 이렇게 혹시 들으시면 첫 뉴스가 남한 같은 경우는 북한이 도발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곳으로 남한에 대한민국에 가면 한국에 가면 언제 관광 가더라도 전쟁 위험이 터질지 모르겠구나 이런 불안한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2018년도, 17년도 이때 평창올림픽 2018년 이전에 2017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은 위험한 곳이구나.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면 한국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공항에서나 자기 물건을 아무데나 놔도 다 찾아올 수 있고 커피점에 가가지고도 그 자리에 물건 그대로 놔두고 커피 주문하고 와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태리나 딴 데 가면 항상 해외여행 갈 때 관광 가이드가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은 그 가방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메고 다녀라. 그러고 항상 앞에 두고 다니라. 이렇게 절도범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나쁜 게 있고 또 물건을 아무데나 놔두면 그건 곧바로 없어진다. 그렇게 하지만 한국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말 한국이 위험하다 싶어서 와가지고 우리가 구경을 시켜주면 남북한 근로자와 같이 족구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사네. 그리고 한국은 전쟁 위협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개성공단에 가보고 오면 소위 말해서 무디스라고 소위 말해서 무디스는 4대 투자 그 펀드 기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국장이 와서 개성공단은 오히려 남북한의 희망적인 미래다. 그리고 윌리엄 전 페리 국방장관도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정말 한반도의 미래고 또 골드만삭스 투자 전문가인 골드만삭스 그쪽 그룹에서도 여기를 통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독일 통일을 했던 설계자 에곤 바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수독 같은 경우는 1989년도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10월 3일 날 합법적인 이제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다시 소위 말해서 탈냉전이 이루어짐으로써 동독에 거주하던 소련, 구소련의 군대가 다 철수하면서 통일이 됐는데 이 독일 통일을 설계한 에곤 바르 같은 경우에 독일도 만약에 이런 개성공단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훨씬 더 통일의 후유증 같은 것도 없었을 거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안 나갔을 거다. 이렇게 절찬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이 소위 말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신뢰를 쌓고,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 열정이 같은 한민족이라서 굉장합니다. 우리도 그 자식들 과외시키고 뭐 학원 보내고 하듯이 처음에는 북한의 그 주로 근로자들이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 엄마들이 처음에는 이제 남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하게 해요. 또 혹시 말이 잘못 섞일 수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한 5년 6년 근무하다가 보면 개성공단이 2004년도 2005년도에 첫 이제 손오코 쿠진이라는 냄비 공장에서 첫 물건을 만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남한에서는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냐 그리고 자기 애들 공부 좀 잘하면 어떻게 남한 애들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사전 같은 거 전자사전이나 또 우리 그 영어 사전이나 또 학습지라든지 이런 거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원래는 갖다 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좀 금지돼 있죠. 남한의 그 서적을 북쪽으로 갖고 가는 게 원래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현대아산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족처럼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은 개성공단이 있고 나서 우리는 전기밥솥이 다 있고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예약을 해놓으면 밥을 하지만 여기는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궁이 불 때 가지고 밥을 해서 그 남편과 애를 학교와 직장 보내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또 여기 엄마가 와서 개성공단에 일하고 나서 엄마가 와서 일합니다. 밥을 해주고 다 합니다. 왜냐 거기에서는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부엌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아궁이 불 때가 밥하는 건 여자의 역할이다. 개성공단 있기 전에는 거의 그 여성들이 그냥 반일만 하고 편하게 했다가 개성공단 있고 나서는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뭐 6시, 7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아궁이 불 때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힘들어 했는데 나중에는 개성공단에서 밥은 안 주고 국은 이렇게 고기국을 이렇게 주면 점차 건강이 좋아지고 처음에는 일을 하다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거기 개성공단 병원에 링거도 맞고 비타민도 주고 그렇게 하다가 점차 건강이 좋아지고 또 여성들에 보면 얼굴 그 피부 색깔이 훨씬 더 좋아지고 옷도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그 제품 천 같은 거 하고 남으면 그 사람들한테 주면 이 사람들이 옷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개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초코파이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주는데 1인당 한 4개씩 정도 줍니다. 5만 명이 4개 같으면 20만 개잖아요. 그런데 그 20만 개 먹고 나면 비닐봉지가 여기저기 늘려 달려야 되는데 개성공단은 비닐봉지가 거의 잘 못 봅니다. 왜 그러냐? 별도로 주는 이 초코파이를 가지고 모아서 장마당에 팔고 또 그것은 개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개인적으로 4개씩 나눠주던 것을 이제는 이 사람들이 포장을 뜯어가 낱개로 되면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5명씩 모아가지고 월화수목금 월요일은 1번이 한 박스를 들고 가고 화요일은 2번이 가져가고 그래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하면 소위 말해서 북한 당국으로 받는 월급 한 달 월급치보다 더 많은 월급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개성공단에는 2013년 5월달 중단되고 나서는 제발 빨리 좀 문 열어달라. 그쪽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여기 불꽃처럼 이렇게 개성공단이 화려했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2020년도 6월 16일에 이렇게
개성공단 공동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되는 거죠. 저 뒤에서 이게 불빛 때문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개성공단은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북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졌고, 북한도 이제 남한하고는 이제 소위 말해서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손절매를 선언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대북 사업에서 크게 보면 3대 남북 경협 사업이 바로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그리고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강산 관광사업은 98년도 12월 18일에 첫 관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관광을 제가 현대에 있을 때 관광객한테 당일 관광, 1박 2일 관광, 2박 3일 관광이 있었는데, 관광하기 전에 설문조사하고 관광 끝나고 나오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시작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좀 두려움과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막상 관광하고 오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것도 당일 관광보다는 1박 2일, 2박 3일 관광, 북한을 하루나 이틀 더 보고 나서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더 하고 나서, 그렇게 보면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대규모 남북 교류협력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관광을 통해서 남한도 북한을 제대로 그 책에서 보는 거, 또 잘못된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사회문화, 정치적인 이런 쪽에 더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남북한 교류 협력을 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는, 이것은 경제학에서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제 조건을 몇억 달러를 투자해서 또 몇 년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가정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10대 사업에 대해서 10가지 대규모 사업을 한 20년간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연평균 약 한 3조 2천억 원, 그리고 20년간 약 63조 5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채 되지 않는데, 만약에 연평균 성장률이 3%, 이거는 이제 조사를 저희들이 했을 때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3%에서 4.6%, 1.6%포인트가 더 성장할 거다. 지금으로 따지면 2%가 예컨대 한 3.5%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더 잘 되는 거고, 또 그로부터 또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소득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해외여행이라든지 자기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교류협력, 특히 경제 부분에 경협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남북한 경제 공동체로 나아간다 그러면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우리가 빌려온 돈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 빌려오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직접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약 집을 살 때 아니면 뭐 가정이 뭐 더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한다 그러면 보통 뭐 우대금리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한다 그러면 예컨대 뭐 1년 금리가 5%인데 만약에 이 사람 계속 신용이 불량하다 그러면 6% 7% 달라고 그럴 거고, 그보다 더 어려우면 제2금융권으로
또 아니면 사채 시장으로 가야 될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한 도발이 북한의 도발이었고 남북한 경제가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된다 그러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은 안정된 나라구나, 성장할 수 있는 나라구나. 그러면 우리가 빌려온 매체에 대해서 이자를 낮게 줄 거 아닙니까?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다. 결국은 우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또 한편 북한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북한에는 남한에서 물건을 가져가서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 북한 근로자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장갑을 줍니다. 그 장갑도 우리 남한에서 가져갑니다. 그럼 그 북한의 이 근로자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 장갑은 결국은 우리 남한에서 만들기 때문에 남한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단편적인 장갑을 얘기했지만 대규모 투자라든지 또 거기에 개성공단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설 노동자가 가야 되고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북한 경제도 플러스가 되지만 우리 남한에도 내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결국은 우리의 또 잠재 성장률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고,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의 그 인건비가 높고 또 땅값도 높고 금리도 높은데 북한에 가서 한다 그러면 땅은 무료고 임금도 우리의 거의 뭐 한 20분의 1, 30분의 1 수준으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훨씬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을 우리 남한에 갖고 온다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차관으로 제공하는 대북쌀 그리고 비료 같은 것도 결국은 그만큼 준다 그러면 우리 그 남한의 이런 농업 부분에 새로운 생산력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경제 교류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 상업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정치 군사적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또 북한에 대해서 보수 정보가 들어서서 북한과 교류협력이 없다 보면 결국은 남북한의 교류협력도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요인에 더 많이 민감하다는 취약점이 있고, 또 북한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투자 협력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다 가져가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북한의 전력 같은 경우도 발전소도 거의 40년, 50년 된 거고 전압도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압이 이렇게 불규칙하다 보면 우리가 유리 제품을 만들 때 유리의 겉면이 아주 똑같이 균질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압이 불규칙하면 유리도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비 노후와 또 산업 인프라 노후와 또 북한 당국의 교류협력, 남북 경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그리고 남북 간의 4대 경협 합의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제도인 측면에 제도를 만들어 놓긴 만들어놨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안 지키면 우리가 뭐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국제 사회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북측이 그러면 우리하고 거래하기 싫으면 하지마 이렇게 돼버리면 북측에 투자했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북측 근로자를 고용했던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법제도의 장치가 너무나 미비하다. 그리고 북한 근로자를 우리 남한에서는 사원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전공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배치를 시키고 또 배치했다가 일을 잘 못하면 다른 데로 또 이렇게 배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고시킬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고용과 인사이동이라든지 해고라든지 이것을 마음대로 북한에서는 할 수 없고 북한의 노력알선기관이란 그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서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무 관리의 그 자율성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은 중단됐지만 중단되기 전에도 여차하면 북한이 오늘은 뭐 총화 시간이 있다. 그러다 그러면 북한 당에서 오늘은 총화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출근을 다 안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대항력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끌려다니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북한하고 잘 하려고 여러 가지 대북 쌀과 비료도 지원해주고 교류협력도 하고 또 다른 뭐 지원 같은 거 해주고 있는데 북한은 왜 자꾸 미사일 핵 개발하고 도발하고 하느냐? 국민들이 인식을 북한에 대해서 좋게 인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공감대 설득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야 북한하고 그만하자. 남북 경협 굳이 해봐야 뭐 그리고 이 남북 경협이라는 게 우리 국민 전체에 차지하는 전체 규모에 비해서 뭐 거의 1%도 채 안 되니까 그냥 손절미하고 이번에 중단된 김에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남북 교류 협력, 남북 경협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중소기업들하고 설문조사해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소위 말해서 북한의 정치, 경제 불안과 사업 리스크가 크다. 이것을 가장 어려운 걸로 했고 그래도 빨리 남북 경협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프라든지 또 일관적인 대북 정책,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보장 제도라는 4대 경협 합의서가 북한을 좀 제대로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지키도록 우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좀 더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북 경협은 북한이 2016년 2월 달에 4차 핵실험 이후부터 국제사회,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종전까지도 대북 국제사회,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이후부터 나왔는 대북 제재는 그 전의 대북 제재는 소위 말해서 마약과 밀수, 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치품 이런 것에 대한 대북 제재였는데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거, 또 생산과 관련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포괄적인 제재, 생필품도 일정 규모 이상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원유나 석유 제품 같은 것도 일정 규모 이하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심지어 우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들도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간에는 정치 군사적인 이 북핵 문제라는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대북 제재 하에서는 남북 경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2016년도에 나왔던 대북 제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향후 남북 교류 협력 경협에 있어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선 급하게 할 게 없이 단계적으로 소위 말해서 대북 제재 해제가 어떻게 될 건지 북핵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 건지에 따라 가지고 하고 또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중간에 일시적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든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든지 이러한 일방적인 것을 못하도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또 지자체도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여러 가지 병충해 갑자기 북한에 전염병이 남한에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경상도 내륙 지역하고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더 교류 협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자체도 좀 자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남북한 지금은 남북한 교류협력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상대가 있는 북한의 남북 교류협력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도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 경제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지 말고 북한의 경제 정책, 북한의 경제 개발 정책, 그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주력 산업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주요 공업 지역 그런 거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완화될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모두가 해제되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씩 해제되면 결국 그 단계에 맞게 일단은 투자 규모도 작고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경공업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의 그 손재주를 이용한 임가공 사업 그리고 관광 사업 그리고 철도도로 사업도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북한의 철도도로 사정을 한번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기, 장기로 점차 규모도 확대하고 사업도 좀 더 보다 구체적이고 첨단 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의 그동안의 남북 경협 30년 살아보면서 남북 경협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봤는데 두 번째로는 남북 교류협력을 하면서 결국은 통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과 경제 통합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과 통합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통일은 법적, 제도적, 정치, 군사적 모든 것이 완전한 통일을 얘기하는 거고 경제 통합은 경제 부분에서만 통일하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얘기하고 그러면 경제 협력은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그냥 물품을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가 경제 협력이고 그리고 경제 통합, 경제 공동체 그리고 완전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동수독같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동수독보다도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북한과의 경제력 격차가 한 60배 차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꾸로 60배 격차를 우리가 비슷하게 맞추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급진적인 통일은 엄청나게 통일 비용과 통일 후유증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한 민족입니다. 독일과 서독은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결국은 경제협력과 경제통합 같은 경우는 결국은 통일로 가기 전 단계로서 무역 규모도 교육 규모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법 제도적 장치 인프라 같은 것도 계속 많이 준비를 하고 나서 통일을 하는 게 나중에 훨씬 좋아지지 않나. 당장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이 우리나라 그 남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북한도 갑자기 통일이 되면 북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도 이제 통일되면 통일 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자리 찾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준비를 좀 많이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서울대 김병현 교수가 이제 추정한 건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협력을 하면 우리의 인평균 증가율이 약 한 0.05% 포인트 정도 높아지고 경제 통합 단계까지 가면 0.5% 포인트 그리고 통일이 되면 이게 후유증이 없는 통일이 된다 그러면 위로 많이 올라갈 거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통일돼도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 효과가 비슷하게 된다 그러면 한 0.5% 포인트 더 성장률이 늘어나고, 그러나 통일이 갑자기 돼가지고 후유증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 발생하고 그런 치안 문제라든지 발생하면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더 밑으로 그런 식으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최소한의 남북 간의 경제 통합이라든지 통일할 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은 아까 이제 노태우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받아서 김영삼 정부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었는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화해 협력 단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어느 정도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 그리고 나서는 남북한 이제 연합 단계. 연합 단계는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완전한 통일 단계. 정치, 군사, 법적 이렇게 완전한 통일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게 94년도에 통일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이 나온 지 30년 된 해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지금 여러분 관심이 있어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국제화 부분, 인권 부분 이렇게 5개 분과로, 저는 이제 그쪽에 경제분과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신통일 미래구상이라고 30년 전에와 지금의 북한의 핵 고도화가 달라졌고 국제 정세도 달라졌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달라졌고 또 기후변화, 환경변화 이런 환경 문제도 달라졌고, 이러한 변화된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북 간에 이게 너무 안 좋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심지어 중국과 대만 문제 이런 게 많아가지고 과연 내년에 발표를 할지, 그리고 발표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통일 방안이 있는데 과연 이 통일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형태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 4조에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형태의 통일을 원하지만 북한이 과연 원할까? 또 한편 북한의 인민들은 원할지 모르지만 요즘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의 한류 드라마 같은 거 일주일만 있으면 CD로 다 되고 USB로 다 넘어가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젊은 사람들 원할지 모르지만 그쪽에 있는 권력층, 당에 있는 간부들은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갑자기 통일되면 우리 자리가 남아있을까? 일본 남한 같은 경우는 옛날 일제시대에 그 잔재 청산한다고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통일되었으면 내가 지금 북한에서 당간부하고 있는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북한이 있는 권력층들,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남한식으로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그러면서 원할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신통일 담론이 지금 신통일 미래구상이라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과 편익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 편익 얘기하면 통일되고 나서 이후부터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통일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단되었지만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대북, 쌀, 인도적 지원 이것도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는 사실은 순통일 비용과 순통일 편익으로 나누어 가지고 봐야지만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통일 편익은 이만큼 발생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면 편익에서 비용을 뺀다든지 비용에서 편익을 뺏는 그 순수한 순통일 비용으로 나중에 통일 비용을 산정해서 국민들한테 통일을 통해서 이만큼 많은 통일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라든지 전문가들은 통일 비용 중심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통일되면 안 되겠네. 결국 세금 부담 많아지겠네.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 통일한국은 정치 외교적으로는 한반도가 그만큼 전쟁이 없는 평화로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 이 동북아 전체에도 새로운 평화 기운이 확산되지 않겠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밑으로는 바다고 위로는 대륙이 연결됐는데 그 대륙도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해서 막혀있어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남한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섬나라가 나중에 많이 통일된다 그러면 해양 세력, 인도태평양인 이 해양 세력과 대륙으로 가고 있는 그런 대륙 경제하고 하나의 융합될 수 있는, 그래서 동북아의 경제 협으로 이제 발전할 수도 있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경제 공동체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잠재력이 만들어짐으로 돼서,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2,500만 명, 남한 5천만 명, 7,500만 명에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한다 그러면 규모 경제 측면에서도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날 거고, 또 사회문화적인 측면, 지금 이산가족들 전쟁이 1950년도 그리고 53년도 휴전협정 맺고 나서 지금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산가족들 연세가, 이산가족 1세대는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은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부에 이산가족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재해가지고 했는 사람들 가운데 2016년, 7년 그때부터 오히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지고 있다. 지금은 이분들이 남아있는 숫자가 적고 남아있는 분들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통일은 여러 가지 큰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북한의 새로운 건설 투자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전력과 에너지 또 통신 이러한 새로운 인프라의 확충과 산업 생산 정비가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계라든지 소재 산업 같은 거 만들어지고, 소위 말해서 중간재 생산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따라가지고 만약에 통일된다 그러면 이러한 반드시 이런 순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순서대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 잠재력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비용, 우리가 현재 대륙으로 가려고 그러면 막혀서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을 통해서 돌로 가는데, 그것은 약 한 19만 3천 킬로인데 만약에 남북한이 뚫려가지고 대륙으로 간다 그러면 13,000킬로밖에 안 들고 훨씬 20% 이상의 물류 비용도 절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일이 되면 좋긴 좋은데, 그러나 지금 우리 통일에 준비된 환경이 남북한은 어떠냐? 과연 우리는 통일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 경제 통합의 환경을 살펴본다 그러면 여러분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뉴노멀 시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그때부터 생겨가 소위 말해서 뉴노멀이죠. 노멀은 정상이라는 뜻입니까? 보통 노멀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새로운 추세가 보태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그러면 저성장, 인구 감소, 기후변화, 심지어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국제정세 불안, 소위 말해서 지금도 뉴노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2020년부터 있었던 팬데믹이라든지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가 보호무역이 지금 자유무역이 아니고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있고, 또 디지털 세계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안보, 글로벌 공급망도 혼선이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 소위 말해서 글로벌 통상 전략, 글로벌 통상 경쟁을 하고 있는 강대강 대치 상태고, 또 여기에다가 한반도를 보면 북한은 이미 자기들은 이제 핵 보유국이다, 핵 개발국이 아니라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경제도 지금 어려워지고 젊은이들 취직도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고 또 한편 그러다 보니까 우리 MZ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굳이 통일해야 돼 이런 마음도 갖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공정 또 애국심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수출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곳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 국제사회 세계 경제가 성장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8%를 구가하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지금은 4%대로 지금 내려왔고 앞으로는 2%대로 1%대로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수출, 우리의 경제력은 계속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있고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올 연초에 발표하던 거하고 4월달, 5월달 발표한 거하고 지금 나오는 발표치가 계속 올해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세계 경제도 인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그 작년도 합계 출산율이란 뭐라면 소위 말해서 가임 여성이 평생에 임신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인원수가 합계 출산율인데 세계 평균은 2.3명인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0.78명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놓고 그렇게 두 가구가 결혼해서 겨우 한 명 놓는 그런 가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유명한 세계 인구학자가 한국은 소멸될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우선 종전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경제적인 환경을 살펴봤고 글로벌 환경을 살펴봤고 그러면 북한을 한번 보자는 거죠. 북한도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 2011년 12월 17일 날 그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2012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무위원장을 맡고 했는데 앞에 5년 동안에는 지금 10년이 12년째지만 앞에 한 5년 동안에는 날씨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다. 그 플러스 성장 해봐야 뭐 사실은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할 수 없겠지만 후반기에 와서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북한이 마이너스 4.5%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그리고 2016년도 소위 말해서 북한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돼 2010년 2월 달부터 대북 제재가 만들어져서 2017년 후반기부터 그 제재가 효과를 미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2014년도에 북중 무역이 65억 달러 가던 것이 그전에는 겨우 2억 달러, 3억 달러로 줄었고 최근에 와서 작년에 8월 달에 북한이 코로나를 극복을 했다고 선언한 이후에 다시 북중 무역이 매월 1억 달러 정도로 늘어났고 올해는 이제 다시 1억 달러로 조금 늘어와서 지난 8월 달, 9월 달부터 이제 2억 달러 늘어와서 올해는 한 20억 달러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20억 달러 북중 무역은 결국은 코로나 이전 수준, 대북 제재가 있던 수준인데 대북 제재는 지금도 계속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북중 무역은 볼 포함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남북한 1인당 GNP는 29.7배, 약 30분의 1배입니다. 인구가 우리가 5천만 명, 북한이 2,500만 명.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결국은 약 60분의 1만큼 북한 경제는 이렇게 우리의 경제력이 미치지 못한다. 갈수록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커지면 나중에 우리가 통일되고 나서 북한 지역의 1인당 우리 국민들의 GDP 수준을 남한과 맞추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통일 비용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그 산업 성장률도 계속해서 지금 빨간 표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제재 국면 그리고 2020년부터의 코로나 국면
이런 거로 인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무역이 많이 줄어드니까 거의 10%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외화벌이가 안 되잖아요. 외화벌이가 안 되면 자본재라든지 생산재를 다시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고 다시 수출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의 비중, 또 자본재 비중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코로나 측면에서는 이제 서비스 품목, 소위 말해서 밀무역이라든지 북경의 변경무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 구조는 전체로 본다 그러면 농림업 부분이 전체의 약 한 22%, 23%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2022년 기준에 가지고 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전체의 농업이 GDP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데 불구하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로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은 북한의 산업이 남한의 산업과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밑에 부분 안 보여서 그런데 IT 부분은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중반 수준이고 나머지 분야는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1980년대 중반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20년 동안 한국은행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한 1200불 정도 그 수준에 이제 1000에서 1200불 수준 머물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술 수준이라든지 우리가 북한은 일제강점기에서 공업화 도시였습니다. 남한은 농업 국가였고 그래서 그때의 기술과 우리 한민족의 우수한 손재주와 그 두뇌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계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 1000에서 1200불 수준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훨씬 공업기술이 앞서 있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과 물자만 들어간다 그러면 북한은 두 자릿수 이상의 빠른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아직까지 핵 문제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북한의 경제난을 경제 3난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어려움. 첫 번째가 먹고 사는 식량난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에너지 문제, 전력난. 세 번째가 무역 외환난입니다. 첫 번째 식량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만성적으로 북한은 50에서 100만 톤 정도 부족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고 수백만 명이 죽었던 그 시기는 바로 95년도, 6년, 7년도. 이때는 북한의 식량 생산이 400만 톤 내지 400만 톤 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렇게 400만 후반대 그 북한 경제가 대체로 80에서 한 500만 그러니까 400만 대 후반대에 들었으면 어렵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먹고 살 수 있는 국제사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고난의 행군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이제 보도를 보면 올해는 이제 풍년이 이루어졌다. 그 풍년이라고 해봐야 그래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 전체 인구의 40%가 영양 부족 상태다. 그렇게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를 낮과 밤이라고 그랬는데 낮에 보면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게 결국 휴전선의 모습이고 노란선이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는 황토 색깔이 많죠. 이게 결국 살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위성에서 보면 낮에는 북한에는 살림이 없어서 나무가 많이 우거진 푸른 곳은 남한이고 땅이 보이는 곳은 북한이고 밤에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불빛이 있는 곳은 남한이고 여기 반짝하는 것은 평양같이 대도시 저 위에 낮은 선봉 지역 좀 있고 이렇게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력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제 3단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북한은 여러 가지 개혁 개방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개혁이라고 그러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이라고 그러는데 개혁은 소위 말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농업 부분과 기업소 개혁 조치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경제 특구가 아니라 경제 개발구 전 지역을 국토의 경제 개발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 만든 시점이 결국은 대북 제재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외자 유치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그 모습인데 장마당 우리로 따지면 소위 말해서 재래시장 비슷한 건데 북한의 장마당은 합법시장으로서 종합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에 한 500개 내지 600개 휴대폰은 한 600만 대 그리고 북한에서도 핸드폰을 통해서 온라인 구매도 하고 또 피자 가게도 있고 또 시장화 장마당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결국 배달을 해야 되니까 오토바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그것을 넣기 위한 주유소가 하나씩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여기 태양광 판넬이 있는데 여기는 장마당을 통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좀 늘어남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판넬을 여기 자기 집에 붙여가지고 가정의 전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판넬은 모아가지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겨우 해봐야 집에서 전력을 밝히거나 TV 보거나 아니면 대규모로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중소기업 운영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지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지고 평양에 여러 가지 대도시 그 아파트 내지 상업시설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가 있는데 이 5개의 5대 신거리 가운데 과학자거리가 3개나 있죠. 그만큼 미사일, 핵 관련해서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대하기 때문에 이 평양에 이런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이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이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북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렇게 50몇 층, 70몇 층 이것을 한 동만 짓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14개 동, 14동, 21개 동 이렇게 짓는데 이것을 200일 전투로 짓습니다. 200일 전투는 7개월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아파트 주민을 내쫓고 다시 땅 파고 또 건물 짓고 거기에 인테리어하고 그런 절차는 아니지만 아파트를 주민들은 여기 나가라 그러면 곧바로 나가니까 문제는 없는데 짓는데 우리처럼 타워 크레인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없어도 지게 지고 올라가서 공사하고 하는데도 200일 진투를 끝냅니다. 그 대신 여기는 인테리어는 본인들이 하는 거로 기본적으로 하지. 그래도 이 큰 빌딩을 장비가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북한 근로자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평양에 2021년부터 25년까지 평양에 주택 5만 원 건설을 하면서 송화거리하고 화성거리하고 이런 보통강 우리로 따지면 이제 연립주택 비슷한 거죠. 이거는 계단식 다락식이 계단식이고 보통강 강안이란 말은 강변입니다. 보통강변에 우리는 한강이 있고 북한에는 보통강이 대동강이 있고 보통강이 대동강이 크게 있고 그 옆에 작은 보통강이 있는데 보통강 강변에 계단식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개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북한은 소위 말해서 제일 끝에 낮은 선봉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제일 끝 지역에 낮은 선봉지역에 특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의지와 황금평 지역 그리고 금강산 특구, 개성공단 특구 다시 말해서 혁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평양에서 제일 먼 곳을 기퉁해 놨습니다. 왜냐?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게 되고 이러면 자본주의의 나쁜 습성이
평양 중심지까지 돌을 수 있으니까 제일 귀퉁이로 다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곳곳에 소규모 경제 특구를 만드는 경제개발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외화 유치 실적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경제의 한계와 문제점은 아까 북한 경제는 아니라고 했던 전력난, 공장에 전력이 제대로 돌아야지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대체로 공장 가동률은 한 35%, 그럼 나머지 65% 근로자들은 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출근부 도장만 찍고 밖에 나가서 장마당에 가서 장사하고 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했던 소재산업, 금속, 화학,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 정유공장이라든지 포스코 철강 공장이라든지 구미의 전자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것처럼 기간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전력 에너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런데 우리 한국은 그러면 괜찮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내수도 사람들 소비를 줄이니까 떨어지고 있고, 소득 분배도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 떨어지고 있고, 인구도 마찬가지로 성장 잠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경협이 확대되고 나아가서 경제 공동체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남한의 주력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우리 인건비라든지 여기 보면 동그라미, 진한 동그라미가 있고 이제 구멍난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는 좋은 거고 네모는 보통이고 삼각형은 나쁜 건데, 육안으로 딱 보시기도 역삼각형이 훨씬 많죠. 그만큼 우리는 노사 문제, 생산성 문제, 인건비 문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남북한 긴장이 완화되고 그러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우수한 인력, 그리고 공짜로 얻는 토지, 이것을 하고 우리 남한의 자본과 선진 기술을 이렇게 결합한다 그러면 생산 요소의 상호 보완적인 결합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강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이 약점과 위험된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정치 군사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은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경협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남북 관계, 남북 경제 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남북 관계를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새로운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남북 경협은 대북 경제 제재, 그리고 북핵 문제 이런 것이 진전이 없는 한 매우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소위 말해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비핵 평화 번영, 그리고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 소위 말해서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단은 비핵, 핵 문제부터 과거에 교류협력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다시 되돌이펴더라. 그래서 이제는 비핵화 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부터 먼저 하고 하자. 그래서 내세운 게 지금 담대한 구상, 그 가운데서 하나가 그린 대땅터입니다. 그린 대땅터라는 것은 뭐냐면 그린, 환경, 녹색 성장, 이런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대립과 갈등을 화해 협력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긴장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남북관계 정상화와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통한 군사 부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그린 대땅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린 대땅터는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의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대땅들은 윤석열 정부의 담장 구상의 초기 조치의 일환인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성장, 녹색 한반도였고, 박근혜 정부 때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적경지역에 그린 평화지대화를 만들자 하는 것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산림혁명, 그린대 땅들을 통해서 남북한의 여러 가지 수화 분석을 해보면 이걸 통해서 남북한 산림복구, 특히 이게 가능한 것이 북한은 지금 김정은 체제에 돌아가지고 2015년 신년사에서 산림복구 전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적 개념을 갖고 북한 산림 조성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원하고 2020년도에 북한이 발표했던 그 VNR 보고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산림 부분에 입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군사적인 부분이 아닌 비정치 군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 제재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남북 문제 모든 거에 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법제도와 인프라가 열악하고 정치 군사적인 문제, 남북관계 불안정성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 통합 준비와 과제, 소위 말해서 앞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그리고 현재 남북한 간의 각각에 대해서 통일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측면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과연 그걸 위해서 소위 말해서 통일의 미래상 통일 한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이 강의 첫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성,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되고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지난 10년간 탈북한 지 1년 되는 사람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지금 탈북자가 1000명이 없죠. 2020년, 21년도는 1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조금씩 매월 한 3, 40명씩 모으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2021년까지 2021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냥 했는 건데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제일 좋았을 때가 지금 여기가 2018년도입니다. 2018년은 바로 평창올림픽이 있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북관계 좋아지겠다, 통일에 대해서 필요하겠다 하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서 세대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20대는 2018년도 가장 좋았을 때보다 2021년도 보면 26.3%포인트, 그냥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60대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5%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기 힘들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지금 여기서 수업 듣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대북 인식이 세대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가지고 전쟁 세대, 소위 말해서 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는 그 세대와 산업 세대, 그리고 이제 386 세대가 아니고 586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분단으로 살아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있을 때도 공정의 개념이 다른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은 국가를 위해서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면 뭐 조금 양보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지만, 우리 젊은 MZ세대들은 아니 우리나라 선수도 결국은 단일팀을 만들면 3명이 아니라 전체 3명을 만들면 나머지 3명은 누군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도 평생을 정말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공정의 개념이 어긋난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생각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민족이니까 통일하는 이유는 그냥 민족이니까 이유가 필요 없다.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평화가 오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면 성장 잠재력이 좋아지지 않겠나.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요즘 다문화 세대, 다문화 민족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같은 민족이라 해야 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통일 안 하고 서로 자유왕래하면 되지 굳이 통일까지 해야 되나. 전쟁 위험 없으시면 되지 않느냐. 또 다른 한편은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서 선진국이 되고 싶은데 젊은 친구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데 우리 일본보다 잘 살아. 굳이 선진국 되는데 또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기성세대와 MZ세대들의 인식이 다르니까 결국 통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은 베이비부모 세대보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또 여건이 성숙되기까지의 학업보다 이게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오히려 현 상태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비중이 기성세대보다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예상 시기도 훨씬 멀리 보고 있고 제가 설문조사 이런 거 제가 현대인 경험 있을 때도 했는데 30년 전에 설문조사할 때도 통일이 언제 되겠냐 물으면 10년이나 20년 후에 되겠다는데 지금 조사해도 30년이 지난 지금 조사해도 역시 10년이나 20년 후에 되겠다. 결국은 통일이 되지 않겠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 남북관계가 대치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건 시간이 조금 지난 겁니다만 요즘은 이게 조사를 안 하니까 제가 현대에 있을 때 했던 건데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통일이 되면 당신은 얼마 부담할래? 1년에 세금을 10만 원 이하로 부담하겠다. 10만 원 이상 하겠다는 사람은 일반 국민들은 15%밖에 안 되고 전문가들도 다 합해 한 40%밖에 안 됩니다. 10만 원 이하가 전체의 85%인데 10만 원이라는 게 뭡니까? 한 달에 10,000원도 채 안 되죠.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 두 잔 값도 안 되는 거죠. 통일이 되면 좋다는 건 알면서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한 달에 커피 두 잔 값도 안 내겠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측면이고 이것은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60배로 늘어났다. 동서독 통일할 때는 인구가 서독이 동독의 3.3배였는데 우리는 2배밖에 안 되고 3.8배였는데 소득도 마찬가지 전체의 13.2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6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성적인 이유로 북한은 식량 부족 국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통합재정 수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때문에 많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안 주면 국민들이 서운해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따지고 보면 IMF 98년도 IMF 외환위기 수준과 지금 비슷한 수준과 있다. 통일 준비가 지금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신통일 미래구상을 내년도에 만들기로 돼 있는데 기존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리모델링하고 또 새로운 통일 방안에 대해서 MZ세대나 기성세대나 그리고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돼,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흡수 통일이 아니라 자유, 민주, 평화, 행복 이런 거한 어떤 가치 공동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한테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야 된다. 통일 비용만 생각하지 말고 통일로 따른 그리고 통일 이후에 계속 발생하게 있는 통일 편익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통일 비용도 통일 이후에 10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이렇게 단기간에 다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해가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특히 소위 말해서 통일 이전에 우리가 대북 인도적 사를 지원한다든지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는 함으로 해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근로자들, 북한 인민들 다 병원비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미리 지금 영양 보충도 좀 해주고 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좋아지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통일 이전에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통일 비용을 통일 이전에 사전적으로 분산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얘기할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얘기인데, 우리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지, 북한이 변화되고 나서 교류협력을 한다 그러는 것은 그것은 수단과 과정이지 그 결과물이 아니지 않나.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통일되고 나서 여러 가지 통일 비용 부담이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통일 이전에 우리의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이렇게 잘 맞춰놔야 된다. 우리의 재정 능력을 좀 확충시켜놔야 되고, 통일되고 나서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동수독이 통일된 거는 동독 주민들이 통일할까 이렇게 투표하면 통일하자고 했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갑자기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또 탈북민들이 우리 남한에서 나 정말 목숨 걸고 탈북해서 남한에 갔더니만 우리를 멸시하더라, 우리를 연변족처럼 이렇게 조선족처럼 무시하더라 이러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한 주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마음먹기도 필요하고, 또 개성공단과 같이 다시 남북한 경제협력이 열리면 단순히 우리는 그 종업을 막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기술을 전수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한민족이라는 것을 자꾸 자긍심을 키워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분단이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 주변국에서 됐듯이 통일도 마찬가지로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의 국제적인 지지를 만들고, 통일이 되면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가 와서 경제 부분에서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변국을 이렇게 자꾸 설득시켜서 통일 외교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5화 1화 정책을 했는데, 시장화를 통해서 북한 정보를 계속 유입시키고, 그래서 민주화시키고, 또 경협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고,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중사청을 해가면서 또 중간 간부와 기술을 가르쳐서 엘리트화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주변국들의 통일 외교화를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런 일화의 통일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저는 5화 1화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나를 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게 이것이 실사면인데, 아직까지 하나가 아닌 한민족 그 남북한을 실체를 억지로 묶으려고 그러지 말고 서로 다른 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우리가 행복한 밥상,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교류협력이라든지 상호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일,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젊은이들의 통일 의식이 인위적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되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냐. 그리고 주변에 우리 탈북민들도 같은 우리 동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주변에 많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도 보여주세요.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